가장 이상적인 게 이제 미래학에서 이제 메가 트렌드로 본 종교의 미래 그런 측면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몇 권 좀 책을 번역을 하다가 우리 종교의 미래 모임에 좀 적절한 글들이 있어서 인용을 좀 했습니다. 제가 소아이나이틀라 이제 아시아 이강수가 이제 번역을 하고 지금 출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스피리추얼 캐피탈리즘 그런 장이 있으면서 이제 어떤 그 새로운 뭐 포스트 캐피탈리즘 후기 자본주의 이런 논의들의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장이 있으면서 이슬람의 수피교의 룸이라고 그 이게 루피안이 루미입니다. 루미. 제가 잘못 못합니다. 루미의 시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한 건데요. 여기 있는 글들을 보시면 그 중교 불교의 중도, 물질과 영혼이 하나다,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부처의 깨달음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불교가 뭐 그런 컨셉이 아니라 인류를 관통하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시를 읽으면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 상당히 큰 의미를 얻었고요. 요거는 시 원문입니다. 원문이고요. 그 다음에 더 초우지는 소설입니다. 체인 포톡이라고 하는 미국의 랍비가 쓴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디크라고 하는 거는 그 유대어거든요. 거기서 뭐 유대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뭐 지도자, 정의로운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백성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유마경의 유마힐이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는 걸 일맥상통하거든요. 유대교와 불교 이야기가 결국에 인류 공통이 불교라고 제가 이제 불교 신자니까 보는 것에 불구하지만 그 관통하는 게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넘어선 어떤 특정 종교를 넘어선 관통되는 유니버셜한 어떤 가르침이 어떤 이 종교를 관통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독교에 보면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정경은 아니고 외경인데요. 정경 외경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정경이 아니고 외경으로 분류된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정관복음하고 내용이 많이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가. 그래서 복음서 4개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빼고고 그 요한복음 빼고 이제 3개 그 복음을 정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일치한다라고 하고 근데 어떻든 도마복음에 대해서는 좀 약간 말씀하셨듯이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제 기독교 내에는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도마복음에 있는 것들 보면 그 깨달음이 아까 얘기했던 뭐 이슬람의 그 이야기나 혹은 그 이건 유마힐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뭐 중도 이런 얘기는 없지만요. 여기에 보면 중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뭐 왕국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밖에 있다. 또 이제 금식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중도에 대한 얘기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도마복음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유병우라고 하는 분 걸 가져왔는데 뭐 또 올 김용옥 선생도 번역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이 세계 위경이라 하더라도 요 어떤 전체적으로 관통이 된다. 물론 그 힌두교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관통되는 워낙 다정다양하니까 관통되는 생각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저의 생각으로 보면 여기 이제 힌두교 그림을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어떤 다양한 면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각각의 종교별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상이 관통된 그 부분이 있지 않냐.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기독교나 이쪽에서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분이 저는 엄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인류의 또 종교라고 한 측면 봤을 때 이제 사회, 기술, 경제, 생태 에컬로지죠. 에컬로지, 환경 이런 정치가 사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저는 요새 자꾸 느껴져요. 인간이 환경한테 영향을 받고 기술이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기술, 사회, 경제, 정치가 봤더니 같은 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종교라고 하는
인간의 내적인 부분까지 같이 모아서 인류 시스템으로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어떤 가르침에 관통되는 게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이 부분이 관통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류의 공통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묶어서 인류 시스템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전체적으로 보는 것들 보면 켄 윌버의 그 인티그럴 시어리 통합 이론에 보면 아칼 모델이 있거든요. 이 아칼 모델로 보면 어떠냐. 그래서 아칼 모델은 내부와 외부, 개인과 복수해서 it, we, I, we, it's 해서 이런 형태를 보거든요. 이게 그 미래학에서는 리처드 슬로터나 이런 분들이 인티그럴 퓨처스에서 이렇게 이런 체계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앤디 아인스가 좀 가져왔던 부분. 이 틀로 우리가 종교의 미래를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걸 가져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티프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스티프에 있는 것들을 아칼 모델로 가져오면 이 형태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놔두고 이제 또 하나 그 도정희 교수가 예전에 이제 최수찬 교수와 자연과학자 인문학자의 대담이라는 주제로 당시에 도정희 교수가 최수찬 교수에 비해서 상당히 선배였었죠. 그러면서 이 책을 했었는데 이때 도정희 교수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 도정희 교수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리적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나도 알겠다. 그런데 인간에게 신이 없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정희 교수가 신화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영문학의 신화학을 전공을 하셨고 그 당시에 뭐 나중에 약간의 이제 그 도정희 교수에 대해서 비판도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인문학계에서는 상당히 그 거두로 인정받았던 분이고 지금도 그건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한테 상당히 크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봤을 때 인간에게 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없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라는 질문은 우리가 뭐 신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라고 하는 어떤 인간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인간다움에 대한 그런 어떻게 유지할 거냐 단순히 과학적 사고로만 과학적 합리주의로만 인간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한테 상당히 울림이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메가 트렌드는 제가 잘 봤는데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거고요. 미시하지는 않습니다. 미시라고 하는 건 전체를 다 이렇게 나열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 중복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초저출산과 지방소멸은 사실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서로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각각 종교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보는 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이 좀 더 균형감 있게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서구 지역은 좀 출산율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프리카 지역이나 무슬림 지역은 좀 출산율이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50년이 되면 이 무슬림 쪽 사람들이 거의 크리스찬 인구하고 거의 대등한 정도가 돼서 종교 인구는 대등하게 될 거고요. 힌두는 유지가 될 거고, 그 다음 불교 쪽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민간 신앙도 줄어들 거고요. 주대교는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저는 이제 기독교와 이제 특히 개신교죠. 개신교 쪽하고 이 무슬림 쪽하고 약간 갈등이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 전개 양상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무슬림 교회가 무슬림 성당 이런 것들이 좀 모스크죠, 모스크가 한두 개 정도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2018 0.98이고요. 19년 0.92, 2010 0.84입니다. 근데 이 2024년에 0.84가 코비드 19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출산율과 결혼율이 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상당히 더 줄어들 거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2022년, 2023년, 2024년 정도 되면 뭐 0.8 이렇게 뭐 다시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 근데 이 부분이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인당 어떤 노인 부담률도 그렇고 한국 사회가 주변이 이렇게 변화했을 때 어느 정도 인구를 유지해야만 여러 가지 뭐 국방부터 시작해 사회적인 뭐 건강성 뭐 어떤 창의력 사람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이제 창의성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에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근원적으로 프랑스의 시민 연대 계약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인지노동 이 기술 실업에 대응해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성의 출산 파업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육아 책임을 국가 책임제로 전환해서 여성이 난 사회적으로 난 더 성장할 거야. 개인적으로 더 성장할 때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돼. 근데 이렇게 갈 때 이런 것들이 나 결혼하지 않고도 너 애 낳는 거 괜찮아. 너 이 미혼모로 애 낳는 거 괜찮아. 그리고 어떤 보수적인 게 아니라 약간 진보주의적인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기존 종교 시스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놓을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사회 변동하고 연계시켜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지방 소멸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방 소멸은 미국의 그러니까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에서 얘기가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마스다 보고서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그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마스다 보고서는 20세에서 39세 즉 가입 연령의 여성 인구수를 분자료하고 분모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해서 일정 공이면 유지가 되는데 그 이하면 좀 지방 소멸의 위험이 있는 거죠. 0.2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 0.2가 대부분이에요. 이야기가 뭐냐면 지방의 절이나 뭐 교회들이 많은데 이 성직자들이 어디 갈 거냐. 지방 소멸이 되면. 저는 요게 진행이 되면 뭐 보수화되는 것도 그렇겠지만 지방 소멸이 되면 성직자 사이의 빈부격차, 양극화가 더 심화될 위험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종교 자체가 약간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신두계시만 하지만 성직자가 만들어내는 종교의 모습도 상당히 풍부할 텐데 있을 텐데 귀하는 게 있을 텐데 뭐 절에 가보면 좀 이상한 스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이상한 가르침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종교인 자체가 생존에 사실 시달리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신앙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냐. 과연 사회에 올바른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 MZ 세대하고 알파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이 주로 정보나 지식을 접근하는 매체가 베이비 부모 세대와 X세대가 다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중심인데 신문이나 책이나 이렇게 했었는데 인터넷, 스마트폰 이렇게 되고 알파 세대는 VR, MR 같은 거, 믹스드 리얼리티, 오그멘트 리얼리티 이런 걸로 되고 있는 상태예요. 요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메타버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가상현실 공간 내에서 거기서 사람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노동도 하고 거기서 놀이도 하고 그 안에서 컨텐츠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뭐 네이버에서 제페토 뭐 이쪽에서 상당히 2억 명이 가입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상당히 성급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알파 세대는 전 VR, MR이 사실은 주요 매체가 될 것인데 이들이 이제 경험 우리가 예전에는 Z세대와 Y세대 이렇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접할 거니에 있었다면 알파 세대의 경우엔 인지적 경험을 어떤 수단으로 할 거니라고 하는 근본적인 변환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종교는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메타버스 내에 뭐 절을 두고 성당을 둘 거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화되는 것이죠. 그거는 현재 있는 거 그대로 이행해 오는 거고
어떤 인간의 사고 구조와 경험 구조와 지식 구조가 달라졌을 때 과연 종교의 역할과 성직자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 거냐. 단순하게 그냥 이행할 거냐. 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적 성찰, 자아 성찰, 더더구나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자아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종교가 어떤 도움과 어떤 성찰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것들은 요 그래프는 제가 그렸던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범용 기술을 기준으로 접근한 겁니다. 범용 기술이 과거에는 수천 년에 한 번, 수백 년에 한 번씩 등장을 했다가 언제 한번 이게 등장 추이가 바뀌어지냐면 산업혁명 때 이게 추이가 바뀌어져요. 산업혁명 때. 그리고 요즘 다시 그 추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립시 등이 얘기했고요. 립시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AI, 카그너티브 사이언스하고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위에 3D 프린팅, IoT 등등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범용 기술의 요건을 보고서 이것도 범용 기술의 후보군이다라고 해서 좀 그런 건데 이게 등장 추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디지털 렐러번스가 있어요. 디지털 범용 기술이라고 보여주는데요.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산업혁명이 되면서 사실 종교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종교는 하나 하지 않았지만 뭐 노예제, 과학적 합리주의, 산업자본주의, 공교육 및 대학교 공화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입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 디지털 전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사실 종교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부분에 대한 것들 영화들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든가 뭐 칸그레스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일본의 만화 영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VR 기기로 인한 가상현실이나 뭐 증강현실로 인한 인간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한 상상력이 많이 발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상당히 풍부한 상상력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업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되는 그런 기술들이나 뭐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2030년 이전에 지금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2030년 안쪽에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퓨처리즘이라고 하는 우리 그 미래학 쪽에 있는 일종의 저널 그 잡지죠. 잡지 같은 데서 이렇게 정보하는 데서는 그 2018년인가에 어떤 미래 예측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2038년경이면 fully immersive AR, VR 기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 그럼 그 전쯤에 그 전에 이거는 메타버스는 충분히 발달할 거다. 이 안에서 노동하고 이 안에서 공부하고 충분히 가능할 거다고 보고 있는 상태. 이때 우리가 이제 이런 VR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브레이너벳을 생각을 해요. 브레이너벳은 길버트 하만이라고 하는 미국 철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 비틀어서 이 사고 실험을 만든 겁니다. 이 인간의 뇌를 어떤 미친 과학자가 이제 그 사람이 낼 때까지 거기다 각기 인풋하고 아웃풋 장치를 다 만들어가지고 컴퓨터하고 연결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뇌는 내가 이 통 속에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두개골 속에 자기 몸 속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사고 실험에서 결론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을 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매트릭스 내에서 하는 배터리처럼 이 활용을 하면서 인가 각각의 센서를 달고 있었을 때 가상 공간 내인지 바깥에 있는지 모른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어떤 사고 실험 내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VR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런 브레인 이너벳이라고 하는 사고 실험을 현실 세계로 가져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가상 공간 내에서 이 인간은 어떤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거기서 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종교는 어떤 거가 될 거냐는 얘기죠. 거기서 신이 된 인간에게 종교는 필요할 거냐. 무슨 강상 공간이라고 한정된 공간이긴 하죠. 뭐 거기서 뭐 굶는다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 없겠지만 그 공간 내에서 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아칼 모델로 한번 예전에 그렸던 건데 여기서 요거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넣어서 이 아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우리 문화 그 다음에 어떤 과학기술 뭐 전체 시스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 경제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상공간에서 종교는 어떻게 될 거냐 가상공간 시대의 인간 정체성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한번 우리가 메타버스하고 붙여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메타버스 내에 우리가
절을 둘 거야, 성당을 둘 거야, 모스크를 둘 거야라고 하는 건 전 너무 그 심플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그 신이 된 어떤 그 공간 내에서 개인은 무한한 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는 이 현실의 개인은 한 평 쪽방을 살고 있지만 그 메타버스 안에서는 수만 평의 공간에서 여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이 한계는 있어서 이 세 가지 감각밖에 안 됩니다. 사실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 시각, 청각, 그다음에 일부 촉각이 되고 후각과 미각 같은 경우는 일부 그 원칙 조금 개념 기술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좀 안에 있는 벤처 기업이 있는 내부 벤처 기업은 뉴럴링크가 많이 성숙한다면 모르는데 그 많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게 22세기나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세 가지만 하더라도 시각, 청각, 일부 촉각만 한다 하더라도 많은 걸 사람을 좀 바꿀 거다. 정체성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트랜스휴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몸의 일부를 이제 뭐 기계로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일부 유전자 조작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트랜스휴먼이 됐을 때 인간의 수명 극단적으로 늘어났을 때 어떤 종교를 가지게 될까? 합성 생물학이 이제 유니버설 바이오 해저드 일상화시킬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생물학이 워낙 거의 하는 게 치킨랩, 키친랩. 그래서 부억 정도의 크기의 실험실에서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을 호모데우스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한 개인이 전체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그게 누이디어 셀프 바이오 해저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종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단순하게 야, 내가 물리적으로 더 힘이 세. 내가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내가 더 힘이 세. 그 어떤 연유는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재 더 힘이 세니까 내가 너희들을 일방적으로 억압할 거야. 내가 우리가 석유가 필요하니까 너희들 일방적으로 나한테 당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는 될 수 있을 거냐. 혹은 특정 종교가 특정 종교에 대해 우월감을 갖는 게 이제 앞으로 타당해질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기대 수명 같은 경우에는 증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디버서티티, 상당히 심층적인 불확실성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분이 어떻든 종교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 양극화는 점점 심각화되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미국 다음인가 그럴까 OECD 국가 내에서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게 디지털 전환이 진행이 되면서 반드시 디지털 전환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건 아닌데 플랫폼 이코노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요인은 좀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가격이 급등한 게 뭐냐면 글로벌화된 개인이나 기업이 나는 국가의 어떤 그 재정 정책, 화폐 정책이나 이런 거에 저항해서 나의 자산을 지킬 거야라는 얘기거든요. 이야기는 경제적 양극화의 신호탄일 수 있어요. 이런 분의 경제적 양극화의 신호탄이 됐을 때 이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 종교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는 얘기죠. 그 보통 우리가 그 종교라고 한 시스템 들면 불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들이 그 시대의 기득권에 붙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경제적 양극화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나 모든 종교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 특정 그 종교 내에서 다수의 성직자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았을 때 종교는 어떤 목소리, 어떤 반성과 어떤 성찰적 지혜를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 터친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역사학자가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극단적 부의 불평등이 그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흔히 볼 수 있는 게 저는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멸망은 극단적 부의 양극화 때문이라고 좀 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로마도 극단적 부의 양극화가 로마를 병들게 했고 많은 제국들이 그랬던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극단적 불평등은 미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제국의 멸망을 좀 목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얘기고 중국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 역할들 다시 봐야 된다. 기후기 같은 경우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로 좀 접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2021년 1월 달 얘기인데요. 그 아이스가 지금 빙하가 녹는 속도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지금 맞춰져 있대요.
그 얘기 뭐냐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 인류가 지금 또 여기 땅 하고 CO2 하나 또 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온난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바다나 이런 데 그 산림이 흡수 안 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안 좋은 거는요, 보시면 이 GDP와 화석연료를 태우는 건 거의 아주 강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경제 시스템, 이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경제 발전이 안 되면 사회 시스템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실제 화석 연료 쓰는 것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자꾸 뭘 간과하고 있냐면 제3세계, 아프리카 지역이나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지역들이 GDP가 증가하면서 특히 더티 에너지를 더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후위기는 상당히 심각화될 거고요. 기후위기 심각하다고 하는 거는 상당한 기후 난민, 식량 위기, 보다 화석연료 경제 시스템의 붕괴 이런 걸 가져올 텐데 이때 종교는 뭘 할 거냐는 얘기죠. 지금 대안을 내놓고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저는 그때 우리 그 뉴딜 전쟁하면 그린 뉴딜 전쟁하면서 제가 발표했던 게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가장 높다고 봐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기후기에 대해서 어떤 레디컬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 남북 문제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후 전쟁을 통해서 서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남북 문제는 종교 간 갈등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보면 색깔에 의해서 이거 녹색이 이슬람교고요. 이게 크리스찬인데요. 이 보라색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전쟁이 결국에는 남북 문제는 종교 전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주기적 등장할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 이명호 부학회장님하고 썼던 뉴노멀에서 했던 건데요. 이 팬데믹 6단계가 하고 이게 메가 트렌드죠. 기후온난화, 인구 증가, 농지 확대, 도시화 세계화 메가 트렌드인데 이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월드와이드의 전염병 증가 추이를 보면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팬데믹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등장할 거예요. 21세기 들어서 지금 20년 지났지 않습니까? 21세기 들어서 팬데믹 2번 있었고 월드와이드 한 것까지 하면 총 5번 있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속도는 아마 제가 봤을 땐 이런 그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을 제외하고 이게 다 유지되기 때문에 팬데믹은 계속 증가할 거예요. 팬데믹이 증가했을 때 현재와 같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런 양식은 유지가 될 거예요. 즉 종교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뭐 저는 종교 특정 성직자의 가치와 이 어떤 사회의 가치라고 생각, 종교의 가치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직자가 추구하는 가치와가 어떤 종교의 가치하고 완전히 배타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인 자체가 종교를 상당하게 이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간과할 수가 없다.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봐야 될 거고요. 세계 질서는 지속적으로 다국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이건 이제 그 2016년도 차이나 1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는 이제 구매력 지수 얘기한 거고요. 2030년 정도 되면 실질 명목 GDP로도 미국을 앞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그렇고 이렇게 봤을 때 이 흘러가는 거 보면 세계 질서가 상당히 다국화될 거다. 중국, 인도 요쯤 되면 인도가 인구 구조 때문에 차이나 부분이 여기 상당히 더 갈등이 있고 인도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인구도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브라질, 러시아 이렇게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세계 질서가 다국화됐을 때 어떤 종교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가? 정치, 경제, 사회, 생태, 기술과 이 종교가 하나의 인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문명권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프란시스 후쿠시마가 역사의 정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다 아니라고 하는 게 집중되고 새로운 역사 시작에 있어서
종교는 그 문명 충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이디오크라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요게 2020년에 나왔던 그 기사인데요.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때 당시니까 더 많았을 거예요. 77개의 5G 중계기가 파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코비드 19을 전파한다고 그러면서. 근데 여기 보면 코비드 19 중계기가 있는 곳에서는 인구 밀도가 높아야 이제 중계기에서 만들 거고 설치할 거고 인구 밀도가 높으면 뭐 코비드 19 감염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과관계 상관관계에 대한 오해예요.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그다음에 아이작 뉴턴이라고 한 그 왕실 과학협회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의 지성을 이끌었던 영국이 이 정도로 퇴락했다는 얘기죠. 과학적 합리주의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영국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얘네 얘기고 우리는 아닐 수 있죠. 근데 거는 뭐냐면 요 마지막 건 지금 안 보실 텐데요. 한 100여 년간 웨스턴의 IQ가 14포인트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평균 IQ는 뭐 글로벌에서 거의 탑 수준이죠. 1, 2, 3위, 한 2, 3위 정도 될 겁니다. 싱가포르가 1위고 우리나라가 2위 정도 될 거예요. 중국을 2위라고 하는 데가 뻥이고요. 걔네들이 평균적으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위고 일본이 한 3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현재 상태고요.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마치 웨스턴처럼. 물론 뇌공학자나 이제 유전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유전에 의해서 IQ의 설명량의 7, 80% 정도 된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보면 GPS를 사용하는 게 뇌를 파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GPS 사용하는 게.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미래에는 우리 후손들이 좀 IQ가 떨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됐을 때 종교는 맹목적 종교를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징후들도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문해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 자체에서는 뭐 비판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 게요. 요게 20, 30대 때는 문해력이 상당히 높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문해력이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문해력 추이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조사해 보면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 OECD에서 학업 성취도 조사를 하는데 성취도는 글로벌 탑 수준인데 OECD 중에서 흥미도는 OECD에서 바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Q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IQ가 지능 지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부들 안 하니까 지능 지수 급격하게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 안에 자극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게 퓨처스, 미래학에서 상징적으로 많이 쓰이는 퓨처스 콘인데, 이렇게 와일드카드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미래학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프로버블 퓨처가 그 포캐스팅이거든요. 통계적 미래, 추세 외사법에 의한 미래 예측인데, 이 부분이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21세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07년도, 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9년도, 2020년도에 코비드 19이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지진이 있어가지고 걔네들 지역적으로 상당히 엑스 이벤트가 됐고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 1997년에 IMF 사태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 경로로 예측했던 우리가 확률적 통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걸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것이 복잡성이 늘어날수록 그런 X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복잡성은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 간의 연결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세계화라든가 지식의 생산성 이런 거 같은 복잡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X 이벤트가 앞으로 20년 안에 우리가 20년 2번 겪었지 않습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근데 20년 안에 두세 번 이상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 이야기는 우리 앞에 제가 쭉 어떤 메가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메가 트렌드 이외의 X 이벤트, 극단적 사건에 의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X 이벤트라고 하는 게 원래 뜻은 기후 얘기에서 왔었어요.
기후 위기에서. 근데 그것이 엑스 이벤트라고 하는 그 다음 체계에서 와일드 카드로 접근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확장해서 뭐 블랙 스완이든가 혹은 블랙 엘리펀트라든가 블랙 젤리피쉬, 그레이 리노, 와일드 카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블랙 스완하고 와일드 카드를 혼동을 하는데 블랙 스완은 내부에 어떤 동이 있는 거고요. 와일드 카드는 외부일 겁니다. 그래서 내생 변수냐 외생 변수냐 좀 차이가 있어 이렇게 좀 포함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이걸 가지고도 종교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하다라고 한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아칼 모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교적인 질문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고 계속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꿈을 하나 꿨습니다. 한 달 전, 한 달, 두 달 전쯤에. 그래서 제가 꿈을 꾸는데 제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깨달음이란 현재 삶을 평범하게 잘 사는 것이다. 근데 이제 딱 그것만 기억이 났어요. 저한테. 딱 그것만. 그래서 평범함이란 뭐냐? 그다음 잘 사는 것은 뭐냐? 뭐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남들 정리를 해봤는데 평범함이란 위대하지 않을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의 어떤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남과 차별해서 내가 좀 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과 자꾸 비교를 해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 평범 위대하지 않을 자존감이다. 그냥 현재 있는 상태, 그 있는 상태 자체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다음 잘 사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중도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불교의 중도. 근데 이 불교의 중도인데 제가 이제 드렸던 건 불교의 중도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다. 이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의 루미가 했던 중도도 있고 기독교 도마복에서 중도의 길이 있거든요. 그것이 여기만 힌두교에도 있고요. 모든 종교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 전통이 이게 수피교도 이슬람의 루미는 수피교랑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내에서는 그 수피교의 가르침이 그렇지만 그런 그 가르침이 관통되는 부분 존재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어떤 물질과 영혼이 조화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여기가 이제 힌두교에서는 그 힌두교의 사카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네 가지 베이스를 가지고 다이내믹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역동적 균형을 얘기하는데 거기엔 나의 삶, 그 다음에 지구 생태계, 경제 발전 뭐 이런 것들이 네 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하고 다 엮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보편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개인적인 꿈이라 개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모임하고 나서 결성하고 나서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아마 작을 받아서 개꿈을 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